조선 한양 북촌. 그곳에 유생원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재산도 많고 학문도 깊었지만 무엇보다 관상을 보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앞날이 보였지요. 한양 사람들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유생원을 찾았습니다. 저 사람 관상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생원의 말은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생원을 귀신 같은 관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유생원의 집에 함경도에서 팔려온 여종이 도착했습니다. 북쪽에 큰 수해가 나서 부모가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연이라 합니다. 소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유생원이 소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으리 어디서 일을 시킬까요? 부엌에서 일을 시키시오. 하인들이 연희를 끌고 갔습니다. 유생원은 부인을 안채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를 수양딸로 삼겠소.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종을요? 저 아이는 범상치 않소. 남편을 정승자리에 앉힐 관상이요. 본래 양반가에서 태어났어야 할 아이인데 운명이 뒤틀렸소. 우리가 바로잡아주면 저 아이의 운명이 열릴 것이오. 부인은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유생원 부부는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오늘부터 너는 우리 수양딸이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그게...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연희는 그 자리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가르치면 금방 익혔고 바느질을 시키면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고 저녁이면 차를 올렸습니다. 연희야, 너무 애쓰지 말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행복한데 이것도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연희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함경도에서 팔려온 여종이 양반 규수로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인도 연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유생원도 흐뭇하게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부터 유생원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연희 혼처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생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오. 때가 되지 않았소. 하지만 20살이... 그 아이의 운명은 아직 열리지 않았소. 그해 겨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저녁상을 물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생원이 갑자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연희를 불러라.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곧 연희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예,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유생원이 연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저주했다고 들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소용없다. 이미 다 들었다. 아버지, 정말 아닙니다. 유생원은 평소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이 안채에서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들어가 계시오. 하지만 연희가...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생원이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멍석을 가져와라. 하인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수양딸 연희를 이렇게 몰아붙이다니 당황할 수밖에요. 어서 안 가져오고 뭐하느냐. 하지만 유생원의 명령이니 하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를 멍석에 눕히고 둘둘 말았습니다.
부인이 울며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안 됩니다. 연희는 우리 딸입니다. 조용히 하시오. 유생원이 부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곤장을 쳐라. 하인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곤장을 들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치라는 겁니까? 어서 치지 못할까? 하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에 곤장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은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곤장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연희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곤장 소리가 멈췄습니다. 연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유생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천변에 갖다 버려라. 하인들이 놀라 유생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천변에 버리라고요? 그렇다. 최참판댁 앞 천변이다. 그곳에 갖다 버려라. 이상했습니다. 그냥 천변도 아니고 최참판댁 앞이라니. 왜 하필 그곳입니까? 하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생원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거라. 반드시 최참판댁 천변에 버려야 한다. 하인 둘이 연희를 멍석재 지게에 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부인이 울며 유생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연희를 왜? 유생원은 부인을 피해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부인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강변 최참판댁, 그날은 최참판의 딸의 혼례날이었습니다. 신랑은 한석윤이라는 선비였습니다. 한석윤의 아버지는 예전에 벼슬을 했던 양반이었지만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석윤은 20살에 혼인했으나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관직에도 나가지 못하고 공부만 하며 지냈습니다. 재혼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호러미 아들을 받아줄 집안도 없었습니다. 그런 석윤에게 최참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참판은 석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고 석윤의 영민함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늦게 얻은 딸의 혼처가 계속 어그러지자 최참판은 친구의 아들 석윤을 떠올렸습니다. 석윤은 감사했습니다. 석윤의 늙은 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의 딸은 이혼사가 몹시 불만이었습니다. 가난한 호라비의 후처로 들어가다니,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니. 그런 그녀에게는 이미 마음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 머슴이었습니다. 둘은 은밀히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늦은 밤, 술 좀 더 드세요. 석윤은 신부가 권하는 대로 탁자 위의 술을 또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석윤이 이불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접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석윤의 잠이 번쩍 달아났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황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창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내가 바로 문 밖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부가 사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잠든 것 같아요. 지금이에요. 석윤은 이불 속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신부가 더 낮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끝내요. 그래야 우리 둘이 떠날 수 있어요. 석윤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석윤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베개를 이불 속에 넣어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부가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누워 있어요. 어서요. 사내는 한 걸음 두 걸음 이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푸! 칼이 이불을 찔렀습니다. 사내가 이불을 들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는 석윤 대신 베개만 있었습니다. 뭐야? 사람이 어디 갔지? 신부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눈치챈 것 같습니다. 둘은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병풍 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킨 거야. 어서 나가요. 둘은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석유는 병풍 뒤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노와 치욕이 밀려왔습니다. 신부가 집안 머슴과 정을 통했다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석유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둘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석유는 한참을 달리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병으로 잃었지만 두 번째 부인은 배신으로 잃었습니다. 게다가 최참판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친구이자 은인인 최참판 대감. 그분의 딸이 혼례 당일 머슴과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지면 집안이 망신당할 것입니다. 석유는 비참한 마음으로 한참을 천변을 걸었습니다. 그때 천변 쪽 갈대밭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석유는 급히 여인을 살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등에는 곤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석유는 망설이지 않고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리고 최참판댁 신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찢어진 이불과 터진 베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석유는 그것들을 치우고 여인을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석유는 물을 여인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고 천으로 얼굴의 흙을 닦아냈습니다. 한참 후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괜찮으십니까? 천변에서 모셔왔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혼례 장식이 남아있는 방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는 신방이 아닙니까? 석윤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집안 머슴과 정을 통한 사이였습니다. 저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도망갔습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낭자는 어쩌다 그곳에 계셨습니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서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연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혼례를 올린 신랑의 신방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갈 곳이 없어도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연희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석윤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석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두 번이나 부인을 잃었습니다. 이 여인 연희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석윤은 연희가 안쓰럽고 걱정이 됐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연희는 석윤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참판 부부는 딸이 도망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신방에는 딸이 아닌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석윤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참판 부인은 신방 앞으로 갔습니다. 보통 혼례 다음 날이면 신부가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하는 법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인은 문 밖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일어났느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석윤이 혼자 나왔습니다. 장모님, 최참판 부인이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은? 석윤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실은 어제 혼례 전에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제가 두 번째 부인도 이를 팔자라고 하더군요. 최참판 부인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인 후 3년간 처가 식구를 만나지 말라고요. 그래야 애군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부인을 제 본가로 모셔가려 합니다. 당장 오늘. 최참판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지만 석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자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 혼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네. 석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쟁이가 너무 확신에 차서 이미 한 번 부인을 잃은 제게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부디 이번만 무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최참판 부인은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가마를 내어주마. 감사합니다, 장모님. 하지만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3년 후에는 꼭 데려오고. 명심하겠습니다. 최참판 부인은 하인들을 불러 가마를 준비시켰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보내드려라. 잠시 후 가마 하나가 마당에 놓였습니다. 석유는 신방으로 돌아가 연희를 가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최참판의 부인은 대문 앞에 서서 가마를 배웅했습니다. 딸이 가마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참판의 부인은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석윤의 집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연희는 그 집에서 석윤의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석윤이 공부할 때 등불을 켜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 한편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 어느 날 저녁, 연희는 대문 앞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아버지 글씨. 손이 떨렸습니다. 연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희야, 내가 너를 매질한 그날 밤을 잊지 못한다. 하지만 알아다오. 너의 복은 최참판댁 앞 천변에 있었다. 네가 그곳에서 쓰러져야만 그 선비가 너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너를 네 운명으로 보낸 것이다. 이 돈은 내 혼수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내 딸아. 편지를 읽는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뵀었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희의 운명을 바꾸려면 연희를 버려야 했고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그것도 모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는데 석윤이 편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셨던 것이오. 연희는 유생원의 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등불을 켜며 석윤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석윤은 연희의 뒷바라지에 힘입어 과거 공부에 매진했고 마침내 급제했습니다. 그 후
석유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관직을 거쳐 올라가더니 결국 정승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연희는 정경 부인이 되었지요. 유생원이 본 관상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석유는 평생 연희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고 늘 고마워했습니다. 연희는 유생원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효도했습니다. 정경 부인이 된 후에도 연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겨울밤 매맞고 버려진 여종이 정경 부인이 되었습니다. 유생원의 선한 친절이 연희의 운명을 바꿨고 연희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